국내 개인들은 계속 팔잖아요. 오늘 기관도 엄청 팔던데요. 기관은 어제 오늘 팔고 네. 있고요. 개인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반대로 개인들은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진짜 시장이 이건 안정화되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되면 또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지금 팔지 말거나 아니면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와 함께 가는 국내장의 허니문 레디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죠. 오늘도 2,900선을 열심히 공략하는 중입니다. 3,000선 지붕 뚫고 하이킥 할 수 있을지,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어가게 될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사님 외람되지만 우리 이사님은 증권업계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0년 됐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설레임, 새 정부와 함께 이 증시가 랠리를 보여준다. 요거 얼마만이에요? 새 정부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이 오른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보셨는데 처음이라고요? 예, 새 정부 들어와서 네. 기대감이 크게 있어서 시장이 올라간 적은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취임 첫날도 오르는 경우는 한 2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야, 아니 저도 지금 기자로 먹고 산 지 저도 한 25년 됐거든요. 네. 근데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이렇게까지 오래 올라가는 게 처음인데, 그럼 이런 설레임이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세요? 일단 뭐 허니문 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지금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에서 오르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2,900포인트 정도가 작년에 7월에 졌던 고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거기 되면은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실은 어제부터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기관들은 어제 일제히 매도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관들은 좀 매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매도를 좀 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는 뭐 추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숨고르기 이후에 제 2번째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숨고르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사님 오시면 증시에서 최근에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쓰고 있는데, 예. 증시에서 변동성은 나쁜 겁니까? 아니죠. 변동성은 상승 변동성도 있고 하락 변동성도 있으니 변동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락 변동성이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매수 타이밍이 발생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좀 쉽게 낼 수 있는, 많이 낼 수 있는 건 하락 변동성이 있지만 쉽게 낼 수 있는 건 상승 변동성이 클 때 쉽게 낼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구간에서는 어떻든 종목을 어떤 걸 사느냐의 문제이지 수익들은 낼 수 있으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다른 거는 20% 30%씩 뭐 웬만하면 50%씩 네. 오르는데 내 종목이 한 5%뿐이 못 올랐어. 그래서 상대적 빈곤감을 갖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사님 혹시 이런 추천을 해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국내장에 지수에 투자하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기사도 한 번도 써본 적이 네. 없는데, 이번만큼은 지수에 투자하세요 한번 추천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 거래가 아닌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세적인 상승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높지 않거나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뭐 손실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수 플레이 할 때는 그 시황에 맞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고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상승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 요즘 이제 포무란 말이 드디어 또 나오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하는 경우에는 2020년처럼 뭐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추가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시황관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국내장 간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려도 네. 에이 설마 내가 지금 하루 이틀 국내장에 투자한 게 아닌데 진짜 이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난 포모에 시달리고 계셔서,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정말 많이 산단 말이에요. 네. 외국인들하고 같이 좀 움직여 보면 괜찮을까요? 같이 움직여도 괜찮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첫 질문이 새 정부 들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하지만 사실은 새 정부에 어떤 정부가 들어왔어도 가능성이 있었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번에 들어온 민주당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시장에 도움을 많이 주고는 있지만 그전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실망감이 상당히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 세계 시장이 신고 지수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시장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시장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문제 해결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혔다는 것이 뚫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관점도 보면 지금 말씀드림과 맥락을 같이 해서 보면 무정체계 시대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작년 7월서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매도를 했고요. 23조 원 정도를 작년에 했고 올해 추가 매도를 해서 36조 원 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기간과 네. 매도 금액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그냥 몇 년 동안 매도하고 또는 계속 매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펀드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9개월 연속 매도하고 36조 원 매도는 거의 대부분 많이 끝마무리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살 때는 또 그러면 한두 달 살고 마냐 그러지 않아요. 또 지속적으로 사고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정 금액 동안 사는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사느냐. 네. 그들도 다 비워놔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부족한 거죠.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져. 외국인들도 포모 느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사는 거죠. 우리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과정이 시작된 거라고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거기에 결을 맞추면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이러다가 배신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네. 이번에는 그러면 사기 시작한 초입인 게 맞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5월 달에 한번 샀고요. 지금 이제 6월 들어서 급하게 사는 거지. 네. 5월 달에 1조뿐이 안 샀어요. 그러네요. 5월 달에 1조 원뿐이 안 샀는데 SK 하이닉스 한 종목만 1조 5천원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온 것은 이번 6월 대선이에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대선이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을 거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정책이 정말 그렇게 실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긴가민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벤트가 닥치고 나서 부랴부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2조 4천억 정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마무리 단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을 추종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우리는 왜 실패했냐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꽤 오랜 동안 들어오고 확인한 후에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최초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기관이 들어왔을 때 같이 동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보세요. 국내 국내 개인들은 계속 팔잖아요. 오늘 기관도 엄청 팔던데요? 기관은 어제 오늘 팔고 네. 있고요. 개인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5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반대로 개인들은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진짜 시장이 이건 안정화되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되면 또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지금 팔지 말거나 아니면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막 따라서 사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움직이지 말아볼까요?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홀딩하는 게 두고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종목별로 다르죠. 어떤 종목들은 소위 이제 포모라는 말이 벌써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막 급등하는 종목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포모에 이끌려서 그냥 막 따라 사는 경우만 아니라면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뭐 그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번에 원래 있었던 조방호는 굉장히 강했고 네. 오늘 화장품도 강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6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오른 종목은 은행주, 증권주, 그러니까 금융지주사들하고 그리고 지주사들 소위 그렇죠. 제조업의 지주사들 네. 이런 것들 위주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시장을 잘 보시면요. 그게 좀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PBR이 아주 낮거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런 주식을 못 샀습니다. 왜? 그 주식 샀다가 1년 내내 남들은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주식 사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바야흐로 지금은 그런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해도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지금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못 찾아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밸류에이션 자체로 볼 때 굉장히 저평가 종목인데 이런 종목 내가 사도 될까 고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종목을 사도 되는 상황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삼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삼천이 뭐 무지무지 굉장한 숫자인 것처럼 시장에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삼천을 뚫느냐 마느냐. 네. 삼천이라는 숫자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110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3천 갈 수 있을지 네. 요거 가고 나면은 지붕 딱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3천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제가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 3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500에서 1000이었어요. 1000만 가면 내려오고 귀엽다. 1000 가면 내려오고 네. 막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꿈나무. 500 가면 또 올라가고 네. 그랬거든요. 그랬던 지수가 2000년 이후에 2005년, 2007년 그때 1000을 넘어서 그 다음은 1000에서 2000이었어요. 우리는 박스권으로 좀 움직여요. 우리 지수가요. 그래서 1000에서 2000 사이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뭐 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0을 살짝 깼지만 다시 2000 갔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1400포인트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3300까지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박스는 2000에서 3000이 된 겁니다. 2000에서 3000 박스권 속에서 우리가 등락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고점이 3000이기 때문에 3000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3000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소위 기술적 분석에서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네. 10,000원, 10만 원 2,000, 3,000 이런 의미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러면 그 돌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돌파했다가도 다시 내려오는 그런 이제 현상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3,000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3,0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전에 있었던 지수는 2,650포인트가 전고점이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코스닥은 전고점을 못 돌파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는 훌쩍 넘어섰고 그렇죠. 그래서 2,000 지금 880포인트 정도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2,850과 2,900이 작년 7월의 고점이에요. 이걸 돌파하면 이 기술적 분석에서 얘기하는 전고점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2,900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다음에 3,000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고점에 있는 3,200과 3,30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면 3,000의 의미가 아니고 신고 지수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이제 설명하는 거지 야. 3,000포인트를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 싶습니다. 진짜 분수령했네요. 3천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장에서 돌아온다. 우리 국내 증시에 없던 매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없던 매력이 생긴 게 그럼 아니고 펀더멘털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오는 걸까요? 문제가 있었던 게 해소되는 거죠. 어떤 문제?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단 우리 시장이 저평가됐다는 거 뺄게요. 그거는 저평가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향후의 문제니까 네. 그건 빼고요.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정적 리스크예요. 정치적 리스크. 예, 정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환율이 약세였고요. 한동안은 우리 연초만 하더라도 1,500원을 넘기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1,350원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면서 올 연말에 환율은 1,350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이미 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1,350원까지 왔다라는 거는 연말에 와야 이사님 말씀이 맞는 건데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에요? 벌써 왔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만큼 빨리 달려왔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빨리 달려왔다는 거고요. 이제 환율이 정적 리스크 해소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환차익의 매수 자금도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 즉 첫 번째 정적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제가 무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자본시장에 관련된 또는 경제에 관련된 정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좋든 나쁘든 간에 아예 없었어요. 그런 정책이. 정책이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습니다. 왜지? 어디 갔지? 그냥 우리의 기조에 맞는 정책들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냥 스팟으로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있었지. 큰 틀의 흐름이 그런 없었다 정책 이 자체가 말이군요. 없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추경 얘기가 선거 전에 잠깐 있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추경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재정 확장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이 그동안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주저주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고 연말까지는 2차례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지금 22금리 기준금리가 2%예요. 우리 여력이 더 있습니다. 물론 미국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지만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막 뭐 보면은 관세 정책이니 여러 가지 막 이벤트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근간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게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금융 완화 정책 즉 금리 인하 또 한쪽이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재정 확장 정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가 없었다가 또는 주저하다가 이번에 그게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의 도움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재정 확장 정책에서 돈이 유동성이 보강이 되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보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가 그 문제가 해소되면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 세계 시장의 신고지수 가는 동안 우리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그게 악재가 해소되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시장의 인식이에요. 그럼 그 정도만 되더라도 한 2,900, 3,000포인트 근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생각인 거고요. 그 위에 더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가 더 있죠. 하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아니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위 우리 시장의 밸류업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공약들을 내놨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이해상충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조금씩 물러서거나 아니면 시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실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빠르면은 6, 7월 안에도 처리를 하겠다. 지금 스케줄은 그런 거 같아요.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네. 예를 들어 3법 개정만 얘기하더라도 기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3법 개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입장이나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탈출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안 그래도 중소기업 일부는 네.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들은 상폐하겠다. 뭐 그런 데도 시장에서 있고요. 빠져나가겠다. 이런 데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떻든 다른 방법을 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거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만들어줘야 네.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상속세라든지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면 또 국민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강력하게 되고 조화롭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더 3,000을 넘어서 4,000을 향해서 가느냐의 관건이 달려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거고 그거는 뭐 제가 감히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추경을 통해서 돈이 시장이 이제 뿌려질 건데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집니다. 약간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면 돈이 뿌려졌는데 그 돈이 은행에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다 가버려. 아파트까지 막 오르면서 글로 다 가버려. 그럼 풀었는데 소용이 없네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번에 그렇게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돈이 생산성이 있는 데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걸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돈을 풀었다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우리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의 밸류업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면 이건 3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면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가능한 건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당면한 나의 포트폴리오가 제일 궁금하실 예.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이사님 삼성전자 8만전자 가나요? 요 질문하고 그래서 조방원 자사주 금융주 씨들 이후에 새로운 셀럽이 누구냐 요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일단 조방원이 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가 거기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네.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삽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산 것도 한 1조 정도는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도주가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큰 폭의 수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도주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동안에 AI향 반도체만 시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레거시 반도체 자체가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의견들이 그냥 분분합니다, 사실. 좀 그래요. 예,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레거시 반도체가 돌아가서는 모습이 나타나면 삼성전자 굉장히 세질 거예요. 그걸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다른 섹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없을까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이제 지주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지금도 늦지 않다. 뭐 오늘 지금 좀 전에도 우리 후배들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단기 급등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주사들은 이제 선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제 뭐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네.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이건 왜 이렇게 저평가야? 아, 그리고 얘는 홍업적 자산이 뭐 2천억이나 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뿐이 안 돼. 뭐 이런 주식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주식들을 전에는 워낙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런 주식을 못 샀는데 이번에는 그런 주식을 좀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PBR이 0.5배 이하로 떨어지는 성장주도 있고 막 반도체에도 그런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는 네. 제일 많고 그런 주식들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대부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꽤 그 수익률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장부 가치 이하에 머물러 있는 주식들 잘 들여다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